오늘은 총 6개 세션, 이틀 동안 진행되는 세션들 중에 세 번째 세션으로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댓글을 남기면서 참여를 해주시는 분께 우리가 책 선물이 있는데요.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후기와 피드백을 남기실 수 있는 링크인데요. 후기 남겨주시는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문화상품권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지는 외모평가나 성희롱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따로 알려드리는 거 없이 삭제되고 추방당하신다는 거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최혜성님과 유은광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환영. 지금 아무도 환영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라도 이렇게. 라이브로 우리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 청소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했던 최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6월까지 청소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임기를 맡고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제가 열심히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난개발에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좀 채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강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은강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그냥 예술을 하거나 기후 운동하거나 약간 그런 사람이고, 네, 요즘에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기후 위기 혹은 또 제가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커뮤니케이션 소위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약간 이런 걸 많이 고민하는 소위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조금 조직할 수 있을지 약간 그런 부분, 기후 행동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동물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네, 요즘에 저는 되게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각 하나씩 개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난개발이 무엇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난개발을 그러니까 용어를 먼저 알았다기보다는 몸으로 먼저 체감한 편에 속하는데요. 제가 경북 상주에 살아요. 혹시 상주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꽃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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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감도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있을까요? 또 딴 거? 힌트 강인데. 강이요? 네. 어떤 강이지? 지명을 잘 모르시는데. 저는 지리를 진짜 지리도 모르고 저는 방향도 잘 모르고 길치고 사실은 심각합니다. 상주에는 낙동강이 있는데요. 4대강 사업하면서 특히 이제 이름을 날렸던 강인데 낙동도 이제 상주시 낙동면의 그 지명에서 낙동이에요. 제가 한 3살 때부터 상주 살았는데 어릴 때는 되게 그런 강들도 잘 돼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사실 낙동강에서도 이제 물놀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한강에서도 해수욕처럼 강수욕을 했다는 얘기. 그렇죠. 약간 그런 맥락인 거죠.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낙동강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모래가 있어서 이제 놀기도 편하고 제가 이제 그때 2010년도에 4대강 사업 반대한다면서 그쪽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가족끼리 물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사실 되게 아름다운 자연이었고 근데 지금 가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물이 썩어가고 있고 이제 녹조라떼. 네, 흔히 녹조라떼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도대체 어디에 가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산에 깎아서 태양광을 만든다거나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이고요, 상주에서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좀 인간이 특히 자본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체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냥 책으로 배우기만 한 것보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제
큰 의지나 행동 실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은광님께는 우리가 기후 변화 또는 그걸 그 다음으로 또 기후 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기후 정의라는 표현을 한다면 기후 정의의 개념이나 또 이 다른 두 가지 말들과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쓸 거잖아요. 네. 기후 정의는 뭘까요? 기후 위기라는 게 사실 모두가 당사자라고는 하지만 공평하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반드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에 만약에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쪽방촌이나 아니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겠죠. 높이 사시는 뭐 분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뭐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그리고 많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기후 위기가 불평등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의의 문제다, 부정의와 정의의 문제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에서 기후 정의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기후 정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아주 이미 본질적인 단어들로 사용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그리고 또 불평등, 그거에 의한 불평등이 또 기후위기로 왔을 때 모두에게 또 동등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두 분이 지금 해오시고 계신 또 하고 계신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또 기후정의에 관련된 활동들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아무래도 좀 학교 안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청소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좀 바깥에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했지만 특히 기후위기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서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환경적인 실천을 많이 하는 학교였어요. 뭐 치약이나 이런 세면도구들을 환경제품으로 써야 되기도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뭐 택배를 덜 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가까운 거리는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닌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실천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천이 채식이더라고요. 사실 기후위기가 되게 절박해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청소년들이 접하잖아요. 내가 살아갈 세상이, 내가 살아갈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라는 불확실성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먹는 걸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채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비슷한 고민 아래 주변의 친구들이 채식을 하니까 같이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교사들이 이상하게 옛날에는 교사들이 되게 대단한 위치에 있었고 무언가 가르치고 스승이라 일컫는 그 단어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그런 좀 그게 있었는데 요새는 채식하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학교가 급식이 되게 잘 나와요. 삼계탕 나오면 닭다리 2개씩 넣어주고 이런 학교인데 왜 그걸 놔두고 채식을 하는 거지? 하는 고민들. 사실 이게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발화가 저희 채식하는 사람들한테 왔을 때는 상당히 폭력적인 발화가 되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교사회한테 확실히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대안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진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강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기후정의위원회,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에서 5월에 저희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님이 그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 농성을 감행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약 2주가량 한 15일 정도를 단식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 옆에서 이제 단식 당사자를 조금 지키고 돌보는 역할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옆에 있고 그다음 저희가 그 DDP 앞에서 농성을 했는데 이제 천막을 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 대신 조건이 아침에 치고 저녁에는 걷어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단식 하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누숙 농성을 한 건 아니어서 숙소에 가서 주무셨는데 그걸 이제 걷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철거해서 맡기고 아침에 와서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을 그리고 이제 연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맞이하고 뭐 기록하고 약간 그런
이제 돌봄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농성 안에서 그런 일을 했었고 같이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농성이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면서 이제 어떻게 정부를 또 이제 압박을 할까 이렇게 플랜을 짜던 중에 이제 갑자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6월 초에. 그래서 정말 쉴 틈도 없이 이것도 진짜 심각하다. 이래서 바로 또 그 국회 앞에서 또 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단식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국회를 압박하고 좀 이렇게 감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급하게 또 농성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부결이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법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서 지금 또 좀 유의 깊게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맞아요. 그 법이 참 문제가 많다고 얘기는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탈성장,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대전환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 성장이라는 거, 또 경쟁이라는 거, 이 자본주의적인 관습과 관점들을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많은 산불이나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되게 지금 뭐 미국은 53도까지 올랐다고 막 그렇게 열돔에 쌓였다고 하는데 뭐 또 작년에는 겨울 지나면 또 막 한 요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요맘때 미국에 또 폭설이 한번 내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과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는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탈성장이라던가 아니면 그린뉴딜이라던가 이런 좀 대안적인 상상들을 그러니까 깊게 와닿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그런 삶의 현장들 아까 이제 은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쪽방촌 주민들에게 그리고 여성에게 청소년에게 이런 소수자 집단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해봐야 정신을 차릴지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속해서 정부가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기후 위기 대응과 성장이 같이 갈 수 있다. 마치 경제 성장도 이루고 우리가 기후 위기도 막을 수 있다라고 자꾸 그런 환상을 이제 시민들한테 심어주는데 참 볼 때마다 참 항상 착잡한 마음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조차도 이게 성장 없이 혹은 경제 성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게 이제 되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일자리에서 인간이라면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되게 낯설게 다가오게 되고 그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생산을 절대적으로 줄여야지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여야지 맞는 건데 마치 계속 막 일자리 생산하고 계속 지금대로 계속 가면서 또 막 새로운 신기술이 막 나타나가지고 기후위기 막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탄소 포집. 네, 그쵸. 우와. 그래서 막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기술로 지금처럼 배출해도 괜찮고 그거 다 뭐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어. 자꾸 이런 시그널을 포집하는 걸로. 그런 시그널을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아직 탈성장커녕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정치권은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맞아요. 그렇게 딱 표현을 해주시니까 성장도 할 수 있고 기후위기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우리들이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너무 잘 와닿네요.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뭐 가뭄, 이어지는 산불로 인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재난이고 재앙이라는 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고 있는데 정말 그들은 우리와 뭐 경제, 사회, 정치적 계급이 다르다 보니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나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협의체 IPCC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게 8월 9일에 2030년에서 40년에 그 사이에 이미 우리가 목표로 세운 1.5도는 넘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배출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오르지만
극단적으로 조절을 하더라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그걸 넘을 것 같다고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까지도 안 믿는 건지 안 믿고 싶은 건지 그런 고민이 저는 계속 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시나리오. 그죠? 그렇죠. 근데 네. 30년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50년에 갑자기 중립이 되거든요. 네, 그냥 이런 허술한 계획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진짜 선언에 불과한 거죠. 그냥 아, 구호 약간 주문처럼 약간 기후위기 멈춰 약간 이런 계획이 주문처럼 멈춰. 탄소 중립, 어. 탄소 중립, 뭐 2050년 탄소 중립 이렇게 외치면 마치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참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고 독일은 2045년에 탄소 중립이고 2050년에는 네거티브 배출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히 있거든요. 근데 독일은 이거를 90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30년을 이제 이 이행 체계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감축을 할 거고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성공적으로 감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언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각 정부 부처에 뭐 감축량이나 감축 목표를 배당해서 지키지 못할 경우에 이런 되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적인 것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기후기본법이라고 해서 지금 뭐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과까지 나왔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기후기본법을 수정을 했고 그리고 이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행 체계를 30년을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수정을 또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5년 혹은 10년 단위로 목표도 계속 바꾸고 수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건데 한국은 스스로 감축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나 노력으로 감축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딱 2번 감축했는데 이게 IMF랑 그 코로나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회의 어떤 압력으로 그냥 감추게 된 거지. 뭔가 스스로의 실력이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감축을 이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참 2050년 탄소 중립을 계속해서 외치고 구호로 외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정말 유럽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국가들이 30년, 40년 동안 이룬 것들을 한국은 10년, 20년 안에 해내야 되거든요. 정말 시간이 없고 그럴 역량도 진짜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죠. 정말 답답해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이런 행사 같은 것만 하더라도 사업 계획안을 다 짜잖아요. 언제까지 강연사 섭외를 마치고 언제까지는 이제 대본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언제까지는 장비를 구하고 근데 사실 이런 거 안 하고 사업계에서 야 이때 행사하겠다 다 해쳐고요 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이런 것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되게 이때 탄소 중립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중간에 뭐 할지는 에이 그때 가서 되겠죠. 뭐 차차차 하면 됩니다. 아니면 또 야 그 뭐였지 뭐 제가 뭐 인스타를 하니까 인스타에 연락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DM 차단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낙관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뭐 하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결국은 구호만 사실 탄소 중립이 아니라 나는 기후위기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고 수술한테 떳떳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실 플랜이 많이 모자란 거고 그에 대응하는 예컨대 뭐 원전을 많이 짓겠다던가 아니면 수소경제라던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게 허구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전기차를 많이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드는 거 시작부터 그리고 폐기하는 것까지 봤을 때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경차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가 아니거든요. 공항 짓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가덕도 공항, 울릉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또 백령도, 흑산도 뭐 하여튼 온갖 섬에다가 지역에다가 제주도도 그렇고요.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가 하면
사실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뭐 고추 말릴 거 아니잖아요. 기후위기 해가지고 맨 뭐 먹거리 자립해가지고 고추 말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 이게 친환경이다라고 프레임을 짜주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공항 말씀하셨는데 공항을 그렇게 여러 개나 아직도 국내에 더 짓겠다고 하는 거 사실 세계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이미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신공항 계획이 그렇게 세 개나 잡혀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 화력발전소도 더 짓고 원자력도 더 짓고 수출도 더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진짜 2030년 계획은 없이 50년에 하겠다고 선언만 하는 거에 핵심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선언은 해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린워싱 하는 거예요, 정부는. 그린워싱. 그린워싱이라 맞아. 하면 이제 미장 환경주의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척하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걸 계속하는 거를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기업들이랑 정부에서 많이 하잖아요. 계속 탄소 배출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지으면서 피포지 같은 행사 뭐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녹색 경제 정상회담 같은 거 유치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 동대문에서 그때 저희가 네. 단식했던 거기서도 피포지라는 행사가 열렸고 뭐 코프 28 이런 거 유치하면서 막 되게 막 거기 무슨 국제적으로 어떤 뭐 녹색 그리고 혹은 뭐 탄소 배출 절감에 되게 막 선도적인 것처럼 막 자꾸 맞아요. 이야기하고 막 기후 위기 대응에 되게 막 열심인 것처럼 자꾸 막 그린워싱 하는데 사실 기후 악당 국가거든요. 네. 공식적인 탄소 배출 세계 9위이고 이제 뭐 NDC도 막 파리 협정에서 자꾸 퇴짜 맞은 NDC 자꾸 또 막 들고 가고 약간 이런 정말 부끄러운 국가인데 참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그린워싱하고 시민들한테는 개인의 실천해라 자꾸 이런 이야기나 하고 북극곰이 청와대로 찾아왔는데 그러니까요. 그 북극곰 저희가 진짜 그거 그 농성장에서 그 영상 보고 그 단식하시던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편지 썼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 거기 보시라고.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안 들리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앞에 있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그 위헌 소송 얘기도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국가가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위헌 소송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기본법이라는 걸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단계인데 한국도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위헌 소송 냈잖아요. 네.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 제가 이슈 팔로우를 정확히는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곧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내용은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라는 그렇죠. 취지에서 헌법 소원을 진행을 했고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헌법상의 기후위기 대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헌재 말은 좀 들을까요? 그래도 설마 그거까지 안 들으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어쨌든 헌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나라이니 하겠죠. 사실 이때까지 한 것들 보면 못 믿겠긴 한데 그나마 이제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목소리를 기후위기 대응하라고 첫 번째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번에 개헌안이 올라왔는지 개헌이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그런 헌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헌법에다가 네, 헌법에다가 기후위기 대응해라고 박아놓은 거죠. 사실 그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이제 청소년 기후 행동이 물론 그 첫 길을 열어줬지만 아직 좀 그런 운동이 많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지만 탈성장, 대전환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또 경제 성장이 아니라 분배와 평등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직도 계속 상상력을 차단하는 방식의 환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곧 대선입니다, 정말 그죠? 내년도 대선인데 대선 주자들 유력 주자로 이야기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정책집에 어디 꽁꽁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하는 얘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 큰 정치적인 한 나라의 가장 큰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정의나 기후 위기라는 표현 쓰지 않더라도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가치라든지 목표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정말 저는 많이 슬프고 좀 비관적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린 좀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많은 후보들이 내긴 냅니다. 근데 아까 지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 자료지를 어디 꽁꽁 숨겨놓거나 아니면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경우에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점이 아쉽고 진보정당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컨대 미래당 손상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가덕도심공원 안 짓겠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올해 있었던 재보궐선거 때고요. 서울 선거에서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후보는 송명숙 후보, 진보당 후보였는데 그분이 테헤란로를 2차선으로 왕복 2차선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냈어요. 강남도로를 그냥 강남의 대로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의 그렇죠. 가장 신박한 저도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기후위기가 그런 자동차 중심 그리고 개인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강남이라는 그 자본의 상징적인 그렇죠. 공간 테헤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간이 어쨌든 기후위기를 축소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뒤엎는다는 면에서 충분히 좋았고 저희 이제 둘 다 녹색당 소속이니까 녹색당 안에서도 사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제 대선 지선에서 분명히 기후위기를 위한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투쟁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공론장도 열어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좀 더 뭐 보충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 그냥 뭐 사실 요즘 뉴스 보기 싫을 정도로 자꾸 보기 싫은 얼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명의 문제고 목숨이 걸린 말 그대로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너무 많은 생명과 작년에 장마 그 54일간의 장마로 정말 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농민들이 지금 매년 정말 엄청나게 고비를 넘기고 있고 그런 축산업, 업 관련해서도 계속 사양 산업이 되고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정의로운 전환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맞아요. 그게 다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서 내가 공략해서 표를 더 빼낼 것인가. 그러니까 핵 마피아나 혹은 핵 그런 관계자들이랑 결탁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핵 발전 없이는 탄소 중립 못한다는 프레임 계속 가져가고 마치 핵 발전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처럼 계속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그리고 막 탈핵이 원래 공약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뭐 탈핵은 우리의 뭐 공약이 아니었다. 갑자기 이런 커밍아웃 뭐지? 뭐 탄소 중립 갑자기 한다고 해놓고서 그런 약간 정말 참 암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보면서 녹색당이 좀 더 저희는 어쨌든 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진짜 우리가 힘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시민들을 더 많이 조직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을 흔들 수 있는 거는 저는 시민 조직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제 기후 행동 함께 할 수 있게 할까. 맞아요. 사실 조금 덧붙이면 네. 한국인에 대한 그러니까 어디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한국인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비율이 95%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한 명 길거리에 자꾸 기후변화 아십니까? 라고 하면 네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기후위기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서는 70%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1% 정도. 70%. 70%?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세계 평균이 대략 한 46%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70%가 나오지? 왜 4분의 3 이상이 그런 선택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아직 기존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건 여러 매체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정치인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 대안이 없는 문제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안 왔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치에서 확실한 선택지가 필요하겠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대안을 낸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택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녹색당이 그런 확실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확실한 선택지로 또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의 이 의견을, 의제를 가지고 이 정치권을 또 자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민 세력, 정치 세력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전혀 대안을 내놓지 않고 계획을 짜지 않음으로써 우리들이 계속 좀 비관적이고 우울함에 좀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플랜도 없지만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탄소 배출을 점점 줄이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되는 직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해줄 거냐라는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도 못한 거죠, 전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석탄 하는 사람들 뭐 하게 해줄래? 뭐 핵발전소 하는 사람들 뭐 하게 해줄래? 라는 질문까지는 전혀 답할 수 없는 준비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만약에 정치권이 답을 안 세우고 있다면 시민사회가 먼저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이런 양대 정당이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녹색당이 그 역할을 채워서 할 것인가? 등등 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완전 비어있는 이 공백, 엄청난 틈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정말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지금 석탄화력 발전소 안에 노동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약에 이 석탄화력 발전소가 그 문을 닫는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언제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언제 내가 지금 일하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당사자는 완전히 빠진 채로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앞으로 만약에 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만약에 문을 닫아서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이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혀 90% 이상의 이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이 언제 문을 닫는다는 것도 본인들은 모르고 그 협의나 아니면 이해 당사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조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은 다 자꾸만 이제 각자 도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죠. 나서서 농성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직접 낼 수밖에 없고 그때 제가 참 저희 옆에 저희가 그때 국회에서 농성할 때 저희 옆에 이제 이스타 항공 노동자분들이 이제 그 복직 관련해서 되게 길게 2년 가까이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항이나 이런 것도 사양 산업이거든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복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본인들이 힘을 모아서 본인들이 일상을 포기해가면서 그 국회 앞에서 농성장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곳들은 뭐 시민단체나 혹은 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연대체들이 계속해서 그 틈을 조금씩 메우고 있지만 사실 충분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도 필요하고 뭐 농민 기본소득이나 사실 이 기후 위기나에 있어서 노동 문제랑 노동 시간을 줄이는 문제 그리고 생산을 줄이는 문제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는 저는 사실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은 전혀 아예 어떠한 대안도 없고 그래서 저희 녹색당이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정책도 개발하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야기 자리도 만들고 공론장도 만들고 열심히 부지런히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목소리들을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사회에서 계속 수치화돼서 지워지거나 계속해서 밀려나는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시화시키고 어떻게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의 당사자로 주체로서 계속해서 부를 것인가 호명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 현장들 많이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스타 항공처럼 이제 공항이든 그게 항공사든 또는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저는 비슷한 마음으로 보긴 했거든요. 복직이라든지 직접 고용이라든지 다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결국에 없어질 수 있는 직장일 수 있는 건데 그 우리가 기계로 대체가 되든 아니면 그 산업 자체를 이제 인간들이 안 하게 되든 여러 이유로 없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만들어야 될 세상과 함께 노동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치로 제도로 경쟁이나 성장이 아니라 분배 쪽으로 가면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이나 보편복지나 여러 가지를 써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자체를 만들기를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사실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다는 맞아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녹색당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녹색당 이외에는 사실은 다른 정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 또는 이런 산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또 정당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명확하고 선명한 게 좀 미래를 볼 수 있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노동자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인간 동물 이런 것들이 다 저는 하나의 문제로 엮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무한성장이라는 믿음 아래 우리가 야 우리 지금 뭘 하면 계속 할 수 있어라는 것들 그런 믿음을 심어주면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작업에 좀 주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봐야 할 것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작업. 네, 그러니까 내 시선 밖으로 돌리는 거죠. 예컨대 그런 식으로 내 시선 밖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는 여성이고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면서 그 노동이 지워졌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 자본가의 성취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지워졌고 자연환경이 자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석탄이나 석유 같은 온실가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아마존 착취 같은 그런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비인간 동물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 그리고 더 양질의 것을 먹기 위해 우리가 좀 비인간 동물을 착취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거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일어났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완전히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에서 흔히 정록부의 연맹이라고 하는데 그런 좀 다양한 의제에서 각자 처해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됐다는 그 IPCC에서도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산업화 이후에 인간이 한 행동에 의한 결과가 거의 100% 맞다. 과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잘 안 쓴다고 하는데 그렇죠. 거의 100% 맞다라고 표현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천만 년마다 돌아가는 그런 지구의 순환에 의해서 그 순서가 온 것이 아니라 산업화가 진짜 이렇게 만든 게 맞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그 티핑 포인트가 막 지났다 뭐 아니면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그러면은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늦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갈까를 얘기를 해야 되는 지점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는다는 것도 답답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채식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나왔는데 좀 채식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 배출 같은 거 이제 교통이라든지 수많은 다른 이제 이슈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크게 중요한 것이 우리 먹거리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더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만들어낸 이 육식 문화가 인간들을 다시 어떻게 위협을 하고 있는지 그 생명을 그냥 도구화하면서 그래서 이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채식 선택권과 함께 육식과 이 또 어업도 엄청나게 바다를 망치면서 많은 탄소들을 배출하고 결국에 다시 또 바다가 탄소를 포집할 수 없게 완전히 바다를 죽은 바다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혹시 괜찮으시면 먼저 좀 동물권이나 아니면 네네네. 환경에 대한 얘기를 네네. 하면 제가 채식 선택권 얘기를 네네. 일단 축산업과 어업이 이 기후 환경 파괴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뭐 브라질이 탄소 배출 엄청 많이 한다. 왜냐하면 그 뭐 아마존이 너무 많이 파괴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존 파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아마존을 파괴해서 불태워서 만든 그걸로 동물의 사료를 만들고 그 동물의 사료를 한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비인간 동물 사료 34%를 브라질에서 수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모두가 우리가 고기를 먹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모두가 그 토대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토대가 어디서부터 내 위치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식탁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 뭔지를 진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스란히 인간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축산업을 할 때 나오는 폐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나올 텐데 그럼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하느냐? 뭐 닭을 만약에 공정을 해요. 그러면은 뭐 부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산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걸 또 다시 뭐 부수고 해서 동물 사료로 만들어요. 그러면 동물이 또 그걸 먹겠죠? 그럼 그걸 또 인간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인간이 그걸 다시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크니까 엄청나게 큰 구덩이를 파서 모든 폐기물을 그 안에 다 넣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일단 다 넣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오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들어가고 수질 오염, 뭐 그다음에 공기 그렇죠. 대기 오염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근데 또 그런 것이 지어지는 곳은 가난한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땅값이 싼. 그런 정말 불평등하면서 기후 위기를 계속 가속화시키는 산업이 축산업인 거고 이제 육식을 하는 단지 근데 그 비극이 인간의 어떤 유희와 어떤 그 순간의 희열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업도 그 이제 저인망 어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어종을 포획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인데, 단일 어종을 이제 포획하기 위해 쓰는 기술인데, 거기서 30%만 그 원하는 어종이고, 70%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싹쓸이를 하는 거죠. 싹쓸이로 그냥 끌고 싹쓸이를 와가지고 끌어서 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거. 70은 버리고 30만 이제 그 30을 위해서 거기 그 부분에 있는 해양 생태계를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야. 이거 지상으로 치자면은 그냥 폭탄을 던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해양 이제 전문가는 이런 상태로 해양 어업을 하거나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27년 안에 바다에서 물살이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물살이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데 굉장히 그거는 유튜브에서 물살이를 살해하는 거를 생중계할 정도로 해요. 네. 감수성이 죽이고. 없어요. 네, 네. 그게 버젓이 저는 그 버스에서 자꾸 그 유튜버가 있나 봐요. 그 물살이를 전문으로 뭐 다루는 물살이를 뭐 요리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자꾸 공공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물사리를 죽이고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먹는지가 계속해서 그 버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불평등의 문제, 동물 혐오, 비인간 동물 혐오, 그 종차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참 근데 결국에는 육식이 어쨌든 폭력인 것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종사하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복날 비질 활동을 갔었어요. 비질은 이제 그 비인간 동물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현장에 가서 이제 기록을 하는 활동인데 그 마니커라는 닭을 이제 거기서 처리하는 공장에 갔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취하고 계속해서 그 착취하는 구조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비인간 동물은 그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그 비인간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 폭력의 토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이 동물권의 문제 그리고 육식과 채식의 문제 우리 인간 육식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식문화를 그러니까 어쨌든 폭력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비인간 동물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해요. 비인간 동물에 대한. 감사합니다. 육식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꼭 직면해야 하고 이루어야 되는 과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1부를 여기서 마치고 2부 시작하면서 채식 선택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감사합니다. 쉴게요. 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인간 동물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들으면서 너무 놀랐고요. 너무 모르는 얘기들이 몇 개 있었어서 사실 이걸 좀 실천적 영역에서 가져오려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채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고 있고 사실 채식이 아까 얘기했던 기후위기 대응에도 상당히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청소년들이 또 채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아무래도 먹거리인 채식을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채식 선택권 관련해서 이슈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채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패스코 채식이든 비건 채식이든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안정적으로 새끼 다 채식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이걸 채식 선택권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고기의 양을 줄이면서 다 같이 채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전 이건 사실 아직 명칭화를 못했는데 저는 보통 고기 없는 월요일 같은 행사들이 이런 식의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좀 혼재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컨대 올해 1월 겨울부터 이제 6월까지 경남교육청에서 채식급식 관련한 공론화를 했는데 사실 논의가 아무래도 채식급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채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친구들 억수로 채식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뭐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사들을 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채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비건으로 하면 할수록 많이 힘들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급식이 나오는데 멸치 육수나 아니면 액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당 선생님들이 그런 걸 빼고 요리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노 하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맥락이 좀 있고 근데 좀 아직 채식 선택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의 권리로만, 인간 동물의 권리로만 얘기되고 있다는 점도 좀 얘기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착취를 그만둬야 되는 그리고 비인간 동물이 온전히 살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함에도 아직 채식 선택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분명히 보상받을 수 있다. 사실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좀 채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뭐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노동운동이나 내가 선택해서 무언가 한 것으로 비춰지잖아요. 채식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야 이번에는 야 그냥 고기 먹어라 하거나 아니면 야 이렇게 말랐는데 지금 팔뚝이 요만한데 고기 안 먹으면 웃자도 이렇다거나 그런 맥락에서 포기를 좀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채식은 보장되어야 된다. 여성이 안전한 길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하듯이 채식인도 자신의 밥상을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채울 그런 보장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개개인들의 이제 우리가 아까 정책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실천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실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최대한 쓰레기를 적게 만든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일 수도 있고 또 플라스틱은 안 쓴다 라든지 또는 뭐 텀블러를 꼭 들고 다닌다라든지 또는 최대한 적게 사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쓰고 적게 배출한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이제 저는 이 적게 소비하고 적게 쓰는 것도 강력한 운동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또 가장 강력한 운동이자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채식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라 라든지 또 한 번에 다 같이 그냥 무조건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고기를 조금씩 줄여가면서도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과 경험들을 제공하는 거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그냥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존엄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지만 그 한계점들도 보완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로 정리를 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본가들은 여전히 움직일 마음이 없고 그들에게 유일하게 이제 제재를 걸 수 있는 우리들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도 여전히 자본의 편으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조직돼서 이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세력화될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각 지역마다 하고 있고 청소년과 이제 나이대마다도 하고 있고 지역마다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좀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전국적인 조직이 말을 했을 때 정치인이 듣나? 라는 겁니다. 그만큼 왜 우리가 정치 세력화가 될 수 없을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것이 가장 궁금한데요. 청소년들이 내 삶에서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부터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공동체,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제도적인 측면까지 좀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한번 얘기해보고 마무리까지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얘기를 하면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환경을 착취하고 있지? 착취라는 말이 조금 어렵나요?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삶에서 어찌됐든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을 고민해 보는 것. 그렇게 보면 상당히 제 모습에서도 많은 그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에서 그것들이 떠올려질 거예요. 그 삶의 영역은 다 다르겠죠. 예컨대 서울 사는 사람이랑 저같이 경북 상주 사는 사람이랑 다를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이랑 또 다를 것이에요. 만약 그런 고민을 마친 뒤라면 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지? 일단은 내가 지금은 좀 너무 바쁘니까 좀 순한 거부터 시작해 볼래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나 좀 그래도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또 엄마 아빠한테 또 아니면 뭐 칭찬도 받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좀 힙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 뭐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 그리고 운동이 사실 힙해야 하는 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저 네. 약간 그렇게 하려고 힙스터세요? 그래서 운동은 힙스터처럼 그래서 맞아. 네. 운동은 힙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면에서 나는 좀 더 강한 실천을 해도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수건 맛이랑 힙스터 맛 둘 다 알려주세요. 저는 두 가지가 아무래도 다 채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아 정도의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네 정도의 차이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뭐 힙스터는 그냥 바로 비건이 되는 것이겠지만 바로 비건하면 힙스터 되는 거예요? 약간 아니 근데 또 다른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힙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당장 내가 지금이라도 바로 끊는 것이 그럼 착취 관계와 단절하는 것이 훨씬 더 힙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건 어쨌든 각자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채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채식하는 이유가 채식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맞죠. 영향을 받죠. 네. 내가 좋은 친구를 두고 있다는 가정하에 음. 그러니까 내가 채식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 얘랑 먹을 때는 일단 고깃집은 가면 안 돼. 근데 또 얘가 또 비건한다? 그러면 또 해물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남아있지? 손오공 마라탕이 또 비건 육수가 된다더라. 아니면 떡볶이가 그나마 좀 비건에 좀 그거더라. 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쨌든 자연스럽게 채식에 다가서게 되고 그 친구랑 있을 때는 또 고기를 한 번 덜 먹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비채식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야 치킨 하면서 뿌링클 먹을지 교촌 먹을지 뭐 BHC 먹을지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는 조금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채식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까지 바꿀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 번에 바로 하느냐 아니면 서서히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바로 사람들에게 좀 강요라고 비춰지게끔 할 때보다 조금씩 서서히 다가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좀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 수 있게끔 하는데 좋다더라라는 기사들이나 에세이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 번에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너무 왜 채식을 강요하냐 막 우리 자유를 억압하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괜히 사실 폭력을 지적하면은 막 네가 폭력적이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실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자리와 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서서히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또 바로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어서 추가를 해주시거나 더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실천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 조직적인 측면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도 원래 사실 뭐 고백하자면 기후 위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저도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채식하고 일회용품 덜 쓰고 이렇게 그렇게 소소하게 혼자 이렇게 실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나는 옳은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당위 때문에 기후 위기 심각하지. 나는 그래도 약간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 좀 줄여보자. 약간 이런 당위였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히 제 위치성을 딱 깨닫게 된 사건이 그 밀양 아리랑이라는 그 밀양 송자탑 관련된 다큐멘터리 사진집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집을 보고 근데 그거를 제가 한 10년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년 전에 보게 됐거든요. 한참 뒤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토대가 이 밀양 어르신들의 진짜 눈물과 피 위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그때 약간 제 위치성을 깨달아지면서 기후 위기가 이런 거구나. 우리를 서로를 착취하게 만들고 이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서로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구조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뭐라도 진짜 이제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 경험하시고 나가보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려요. 사실 본인이 걷는 만큼 저는 세계가 넓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리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SNS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어떤 집회를 한다, 뭐 이거 관련해서 어떤 뭐 모임을 한다, 토론회를 한다거나 혹은 뭐
탄소중립위원회를 뭔가 규탄하는 어떤 액션을 할 계획이다. 뭐 약간 이런 액션의 자리가 있으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보는 거예요, 한번. 사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누구라도 오면 다 되게 환영해 주시고 좋아하시거든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가도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 얘기가 왜 중요하지? 가서 한번 나가보고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만나게 되는 사람과 느끼게 되는 감정과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저는 조금씩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걸 느꼈고 그러면은 점점 더 동료들이 생기고 또 모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유일한 어떤 이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이지 않을까? 우리가 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회가 결국에는 서로를 계속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정말 폭력적으로 대하고 착취하면서 이 사회가 구성되게 만든 것은 누군가가 그걸로 이득을 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제대로 된 요구는 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자꾸만 을들의 전쟁으로 만들려는 프레임을 짜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몰라도 되고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와 이 구조를 계속 강력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득권 그룹들이 자본과 정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몰라도 되니까 일단 나가보라 라고 하신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 전 세션에서도 장애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장애인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수할까 봐 걱정이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몰라도 된다. 물어보면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 태도가 중요한 거다. 근데 이제 애초에 태도 자체가 비난하려고 그러거나 뭐 극복해라 뭐라고 열심히 운동해보라고 이런 태도만 아니면 몰라도 물어봐주면 우리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맞아요.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몰라도 그냥 궁금하면 나가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 장소든 집회든 요즘엔 또 줌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냥 신청해서 들어보시고 점점 알아가려는 태도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작이고 결국에 이런 연결되고 연대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이 아닌가 하는 그 말씀에 정말 크게 동의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럴 때마다 저희도 상당히 힘을 얻거든요. 사실 되게 그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험에서 채식인과의 경험에서 아니면 또 환경운동하는 사람의 경험에서 되게 낯선 경험을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러니까 워낙 혐오적인 발화가 많다 보니 그들에게 쏟아지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전 당장 제가 원래 말랐어서 고기 먹기 전에도 말랐는데 고기 먹고 야니 이렇게 채식하는 거 다 마른 거 다 채식 때문이라고 그 말을 진짜 많이 들으실 것 같네요. 네 하는 얘기들을 좀 듣고 속상한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진심으로 건강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듣기 싫은 거죠. 네 그렇게 좀 낯선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건 그런 한 번 더 물어봐 주신다면 좀 더 선의를 가지고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알면 막 신나가지고 야 이거 드디어 우리 편이 한 명 더 생기는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혹시 그 조금 당황스러우시더라도 네, 그래도 조금만 더 다가와 주신다면 훨씬 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제 전화번호라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SNS로 어떻게 연락하시는지 이제 아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진짜로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의 진짜 영양과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영양가 있게 건강하게 채식을 할 건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야 너 그렇게 먹으면은 안 돼 삐딱 꼬라가지고 너 이러면은 그 태도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채식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상식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또 시간이라든지 경제력이랑 또 연관될 수도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궁금한 게 있고 진짜 알아가고 싶은 거라면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고 하신 점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티핑 포인트가 넘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보수적인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지점에서 어떤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다 말해주지 못하신 우리가 어떻게 뭉쳐야 될까? 연대만이 좀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연대할 수 있는 서로 점점 더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보지 못하게 이제 제껴져 있는 치워져 버린 존재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 또 비인간 동물들과도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더 열어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실천하고 행동하고 세력화될 수 있는 그래서 저 공고하게 보이는 자본가들과 정치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먼저 얘기를 드리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것만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를 퀴어 프렌들리하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내가 다니는 곳이 퀴어 프렌들리 해야만 내가 어쨌든 더 그런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깥에서 일종의 사례가 되니까 그것으로 목표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덜 착취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들은 상당히 그 단위만의 고민이거든요. 그렇기에 그 단위밖에 할 수 없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예컨대 같은 학교더라도 이제 서울에 있는 2,000명짜리 큰 5층짜리 학교랑 그리고 경남 산청 어딘가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이 오밀조밀한 전교생 120명 학교랑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기후위기를 느끼는 인식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은 다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가 기후위기 사회,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사회에 살아왔고 어쨌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런 사회의 일부인데 결국은 이것을 바꾸려면 근데 위에서 그러니까 톱다운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2050 탄소 중립 뭐라고 해야 되지? 안에는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마트 그린 학교라고 해가지고 근 한 2, 3년 안으로 학생들한테 아이패드를 다 주고 그리고 5G를 설치를 하겠고요. 다 준대요 실제로? 모르겠어요. 나좀 주면 좋겠. 왜 내 졸업하고 주냐고. 나 졸업하기 전에 좀 주지. 하여튼 근데 사실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이게 기후위기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어느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사실 학교가 그 공동체가 잘 알거든요. 사실 제가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각자의 직장 아니면 각자의 가정, 각자의 식구 그리고 그런 여러 맥락의 각자의 공동체가 속해 있는 맥락이 있을 거고 결국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탈착취라는 흐름 그리고 탈성장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 결국은 저는 기후위기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각자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기후위기가 무엇인가라는 인식부터 시작해서 행동 규범을 좀 이렇게 쭉 세워서 이걸 함께 지키자라고 해보는 그런 실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 규칙 만들기, 평등문화 약속문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각 단위에서 짤 수 있을 때 아이패드 나눠주는 거 너무 재밌어요. 아이패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러니까 문제 규정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부터 실천까지 각 단위에서 짤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구체적인 제안 너무나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패드 20대 정도 살 돈이면 조리사 한 명을 더 고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식급식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아니면 그 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먹거리를 작업하기 위해서 텃밭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거는 각자의 공동체가 우린 이렇게 해보자라고 작당하는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텃밭 말씀도 하셨는데 식량 자급 비율도 한국이 너무나 적은 것도 정말 문제 중에서도 저는 아주 상위로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하나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식량 자급률이 없고 수입에 의존할 때 정말 기후위기 상황에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마트에 쌀이 없고 밀이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맞닥뜨릴 것인가 전혀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강님은 우리 실천에 대해서 세력화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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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은강님 마이크에 배터리를 갈고 있습니다. 이런 중계 멘트로 빈틈을 잠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작은 대안들부터 스스로 고민해보게 할 것이 아까 고민부터 시작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천들 얘기해 주셨는데 은강님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문제를 자신의 삶으로 치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쓰는 전기가 어디서 왔구나를 제가 깨달았던 그 모먼트처럼 지금 사실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청소년 분들이잖아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렇죠. 사회 활동이 되게 제한되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제한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정말 기후위기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더 오래 살아나갈 세대로서 진짜 가장 중요한 주체고 당사자인데 자기가 지금 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이게 진짜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 서울 난개발의 피해자이자 당사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자기 주변에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기후위기 당사자이자 주체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나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는 사실 기후위기 해결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네. 무조건 모여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되게 좋은 동료와 모임을 만나는 것도 되게 앞으로 기후 행동을 해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후 우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기후 문제 접하면은 우울감과 이 무기력감이 엄청나거든요. 진짜 약간 그리고 IPCC 보고서 보면은 진짜 이제 끝나나 보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바뀌는 거 없고 이렇게 무력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무력감을 또 금방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되게 끈끈한 연대랑 동료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혼자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같이 고민 나눌 수 있는 지지 그룹 혹은 친구 동료들을 만나고 이제 계속 유대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효능감도 느끼고 같이 싸울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정말요. 모든 사회 문제가 내 문제로 받아들여질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먼트가 딱 올 때 내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기후위기에 빠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이 잘 못 느끼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5, 60대라서 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년, 20년 후엔 난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대들은 사실은 10년, 20년 후면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 문제로 좀 더 빠르고 다급한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스크가 뿌옇게 될 정도로 우리가 수고가 많다고 저 마스크 코멘트를 됐어요.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작은 내용이라도 교육과 실천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봐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액션으로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상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채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1인식을 매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상주에서 활동하시는 상주에서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백미연 선생님. 저 엄마야. 저희 엄마예요. 저 한 번 봐드릴까요? 엄마 한번 불러드려요. 그래. 아들 반가워. 엄마 반가워. 안녕.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네네. 백미연 씨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법이나 작은 내용이라도 교육과 실천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건 연습이 필요한 게 기성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삶의 양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삶의 양식에 대한 부분에서 청소년들은 상당히 빠르게 바뀌는데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학교의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환경교육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좀 아쉽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미 교육이 필요 없는데 이미 교사들보다 더 잘 아는데 그걸 훨씬 더 많이 체감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훨씬 더 잘 아는데 사실 이것이 그런 부분이 교육이 아직 청소년으로만 한정되는 것에 있어서 좀 아쉽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다 같이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의 기후위기 대응도 단순히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그 학교 공간 자체가 어떻게 탄소를 지향하고 탄소에서 탈탄소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탈착취의 길로 이제 걸어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만 항상 교육의 대상으로 한정해 놓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도 더 급박하게 생각하고 더 실천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다양성과 인권 교육과 훈련을 다니다 보니까 성평등 인식도 더 높아. 여성 성소수자 인식도 더 높고 관심도 많고 지식도 더 풍부한데 교사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 차별적인 발언하는 분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답답하고 막 문제 제기 당하고 그러니까 더 안 하고 싶고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만 공교육에서 교육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뭐 평생 학습관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여성회라든지 지역 시민사회들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이게 교육이 될 수 있고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대상을 오로지 청소년으로만 뒀을 때 오히려 그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인들이 내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는 정말 그 말씀해 주신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사전 질문이 있었거든요. 나이브 질문 전에 우리가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 청소년 활동가로 지금도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전에도 하셨었는데 이 청소년 활동가가 캠페인을 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활동가, 인권 활동가들 얘기도 이 사회가 잘 안 들어주지만 성인 중심주의 사회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나이주의라든지 학력주의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또 목소리가 잘 들리게 되지 않는 때가 많은데 청소년 활동가가 캠페인을 하는 법,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법, 뭐 미디어 이용 전략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사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청소년 의제가 다뤄지기가 사실 많이 어려워요. 예컨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우리가 채식급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가 좀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청소년은 공부해야지라는 단어로 그런
좀 청소년의 삶을 굉장히 축소시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런 의제가 참 다뤄지기 어려워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주제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같이 밥 먹는 애들이랑 일단 손을 잡긴 잡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거버넌스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끌어당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만나다 보면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도 학교에서 해내지 못한 부분이라 그 지점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 있으시면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고민을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상당히 우리 미래 중심이고 그리고 되게 청소년들이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주면 또 뭐라고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이용해도 괜찮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시를 하나 올려드리면 불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듣다가 되게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네? 라고 체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구례 군수를 찾아간 거죠. 구례 군수를 찾아가서 야 우리 시내길을 차 없는 도로로 만들자 라고 제안을 건넸대요. 그런 우리가 인도가 얼마나 좁고 인도 보폭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초등학생들이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군수에다가 전달을 한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얼마 안 있으면 구례에는 이제 차 없는 도로가 청소년들 힘으로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서 생긴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방식이 청소년의 위치 그리고 내가 청소년이기에 좀 더 많이 만나주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것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SNS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새소년도 황소윤이 그 SNS 보고 연락해서 만난 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세계적인 새소년도 SNS로 만나는데 우리도 SNS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뭐 녹색당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나 녹색연합, 뭐 다양성 연구소 이런 거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 드려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좀 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킹 해도 되고 인스타로 캠페인을 해도 되고요. 그런 좀 많은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 학벌 중심주의 사회랑 나이 차별 여러 가지들이 만나서 잘 청소년들의 의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또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또 정당들과 연대할 수 있겠다. 또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니까 SNS를 활용해서 이 미디어를 이용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슬프기만 하고 또 암울하기만 했던 그런 기분들에서 어떻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확장해 가야 되는지를 좀 더 느낄 수 있었고 희망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이야기 조금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우리 좀 더 어떻게 연결돼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확장하자 이런 부탁이나 권유, 당부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뭐든지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저도 어쨌든 기후 위기를 접하고 나서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 삶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기후 위기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사실 되게 설레기만 한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 내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결단은 사실
참 어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그 세계 밖으로 자기만 있는 세계에서 조금만 나와보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것이 좋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저도 지금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도 좋겠다. 저희 함께하는 저도 그렇고 함께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같이 싸워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전과 달리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세상을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더 용기를 내서 서로 많이 만나고 연결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혜성님도. 네, 저도 같이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상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상상은 저 혼자 했을 때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사실 저의 삶이 워낙 독보적이고 각자의 삶이 워낙 독보적이기에 그 삶이 결국은 다양한 이야기가 만났을 때 훨씬 더 다채롭다고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대선이고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입니다. 그때 제가 비록은 지금 당직자가 아니지만 당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거에 보탬이 될 사람으로서 확실한 선택지, 기후위기에 대한 확실한 선택지를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녹색당을 찍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때 투표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상상하고 지금 편하게 생각하는 기존의 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나오는 용기를 내므로써 만나고 연결되고 연대하자라는 두 분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점점 더 평등한 세상 또 남들에게 조금 덜 해롭고 이 세상에 조금 덜 해로운 존재가 되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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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다시 빠이빠이. 어디 보고